안녕하세요. 궁금한 정보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법원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확인을 받았는데도 정작 돈을 못 받는 좀 답답한 상황 있잖아요. 네, 그런 경우 많죠.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민호 변호사님이 직접 다루신 체불임금 회수 사건 기록이에요.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법적으로 받을 돈 있다는 거랑 실제로 그 돈을 내 손에 쥔다는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볼 자료가 바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웠는지, 그래서 결국 의뢰인이 됐다 하고 만족할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특히 강제 집행이라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소송 이기는 걸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돈을 실제로 가다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. 신민호 변호사님의 체불임금 회수,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성공 사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야기는 그 의뢰인 두 분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해요. 변호사님, 저희 이겼다면서요. 근데 왜 회사가 돈을 안 주죠? 이런 상황이었죠.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. 네,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고 마지막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못 받으신 거예요. 김호근님하고 장호상님 사연인데요. 액수가 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네, 물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라고 일부를 먼저 받긴 했어요. 그래도 김호근님은 거의 984만 원, 장호상님은 한 563만 원 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. 이게 사실 법률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. 받을 돈이 명백하고 법원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그냥 버티는 경우요. 버티는 거군요. 네. 그럼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, 또 이러다 진짜 영영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, 이게 사람을 엄청 지치게 만들거든요. 정말 힘들죠. 그런데 이 사건은 신민호 변호사님이 첫 단추를 아주 잘 껴셨어요. 그 이행 권고 결정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의뢰인분들이 미리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이걸 받아놓으셨더라고요.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. 그렇죠. 그게 있으면 아주 유리하죠. 그래서 이걸 근거로 2025년 5월 23일에 소장을 딱 내셨고 진짜 빨리 10일 만인 6월 4일에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이걸 받아내신 거예요. 와, 10일 만에요? 굉장히 신속했네요. 네. 복잡한 변론 과정 없이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집행권원 이걸 확보한 첫 번째 성공이었죠. 네, 그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게 소액 사건에서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빨리 분쟁을 끝내려고 만든 제도거든요. 소액 사건에서요? 네, 법원이 서류만 보고도 이건 지급해야겠는데 싶으면 상대방한테 돈 주세요 하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, 그러니까 회사가 2주 안에 싫어요, 못 줍니다, 이렇게 이의 제기를 안 하면요?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? 그러면 이 결정이 확정 판결이랑 똑같은 힘을 갖게 돼요. 법적으로. 이걸 보통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. 집행권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쉽게 말하면 법원이 당신 말이 맞으니까 이제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줄게 하는 공적인 허가증을 내준 셈이에요. 이 사건에서도 6월 24일에 이게 최종 확정됐고요. 자, 이렇게 집행권원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제 진짜 돈 받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였던 거죠. 네,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. 법원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회사가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. 꿈쩍도 안 하고. 아이고...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은 다시 불안해지신 거죠. 아니 법원 결정까지 받았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지? 이러다 진짜 돈 못 받는 거 아니야? 이런 막막함이요. 혹시 당신께서도 비슷한 경험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. 분명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그냥 무시하면 끝인가? 이런 상황 말이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법적 절차의 현실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. 그게 이행권고 결정이든 지급 명령이든 아니면 시간 오래 걸려서 받은 정식 승소 판결문이든요. 그 서류 자체가 당신 돈 받을 권리 있습니다 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문서일 뿐이에요.
아, 그냥 확인서 같은 거군요. 네, 그 문서가 뭐 마법 지팡이처럼 상대방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당신한테 갖다 주진 못한다는 거죠. 상대방이 스스로 안 주면 그럼 그 다음 단계,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라는 걸 직접 해야 돼요. 능동적으로.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법원 결정문은 그 강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거예요. 문을 여는 행동은 결국 내가, 채권자가 해야 하는 거죠. 바로 이 대목에서 변호사의 진짜 역할,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신민우 변호사님은 이 회사 태도를 딱 보고 아, 이거 그냥 기다려선 안 되겠다 판단하신 거죠. 그렇죠. 시간을 끌면 의뢰인만 더 힘들어지니까요. 네. 그래서 집행권원이 확정되자마자 진짜 지체 없이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. 그게 바로 회사의 주거래은행, 중소기업은행을 제3채무자로 딱 찍어서요. 아, 은행을 상대로요? 네. 그 은행에 있는 회사 예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, 이걸 신청하신 겁니다.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. 용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순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방 돈줄을 묶어서 내 돈을 받아내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돈줄을 묶는다. 확 와닿네요. 네. 압류는 말 그대로 법원 명령으로 회사가 은행에 넣어둔 돈을 함부로 못 빼가게 딱 묶어두는 거고요. 추심 명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돈 받아야 할 우리 의뢰인들이 직접 그 은행에 가서 그 묶인 돈 우리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. 아, 회사를 거치지 않고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딱 통제하는 거죠.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 그리고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요. 단순히 못 받은 원금 984만 원, 563만 원 이것만 청구한 게 아니더라고요. 오, 그렇죠. 중요한 부분이죠. 그동안 돈 못 받아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포함시키셨어요.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. 네, 아주 잘하신 겁니다. 그 지연 이자라는 것도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자의 권리거든요. 소송 촉진법 같은 데 보면 원금에 더해서 연 12% 이런 식으로 법정 이율이 정해져 있어요. 연 12%요? 꽤 크네요. 네. 근데 이걸 빼먹고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.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할 때는 판결받은 원금은 당연하고 판결 확정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 받는 날까지 계산된 지연 손해금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서 청구해야 합니다.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딱 반영하신 거죠. 아주 꼼꼼하세요. 결국 법원이 2025년 7월 11일에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. 아, 결정이 났군요. 네, 이걸로 오랫동안 월급, 퇴직금 못 받아서 속 태우셨던 두 분 의뢰인은 이제 그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찾아올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길을 열게 된 겁니다. 그렇죠. 막연했던 그 법원 결정문이 이제 진짜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된 순간이죠. 네, 처음에 이거 진짜 영영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실질적인 희망을 보게 되신 거죠. 아, 정말 다행입니다. 이 사례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법적으로 권리 확보하는 거, 이행 권고 결정 받는 거 중요하죠. 근데 그 다음 단계, 실제 권리를 실현하는, 즉 강제 집행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지를요. 맞아요. 특히 그 전략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네, 특히 그 채무자인 회사의 여러 거래 은행 중에서 자금 흐름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은 주거래 은행을 딱 정확히 파악하고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압류랑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는 점. 이게 정말 주요했던 것 같아요. 만약 좀 머뭇거렸다면요? 만약 조금이라도 머뭇거렸거나 아니면 엉뚱한 은행, 잔고 별로 없는 은행에 신청했다면 그 사이에 회사가 돈을 싹 빼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빚쟁이가 먼저 와서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. 강제 집행은 진짜 타이밍 싸움인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타이밍이 중요하군요. 그러고 보니 그 신민호 변호사님 블로그 글에 FAQ, 자주 붙는 질문 코너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네.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?
답변을 보니까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실 확인하고 사업주한테 돈 주세요 권고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사업주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 자체는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네,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. 노동청 신고는 주로 행정적인 조치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해서 사업주를 압박하는 역할이에요. 약간 심리적 압박이죠. 네네. 근데 그걸로 사업주 은행 계좌를 직접 얼려버린다거나 다른 재산을 막 가져올 순 없어요. 그건 오로지 민사소송이나 오늘 본 것처럼 이행공고 결정을 통해서 집행권원, 이걸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. 아, 그럼 노동청 절차랑 민사집행 절차는 완전히 별개네요. 그렇죠. 목적도 다르고 수단도 다른 별개의 트랙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노동청 단계 거쳤는데도 해결 안 된다. 그럼 빨리 민사 절차로 넘어가서 오늘 본 채권 압류 같은 구체적인 강제 집행 방법을 써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들어보니까 이 사례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의료인이 처한 딱 그 상황에서 제일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또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과를 딱 만들어내는 과정, 그러니까 진짜 돈을 받게 해주는 만족, 이걸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사건 맡으셨던 변호사님은 신속한 초기 대응, 그러니까 이행 권고 결정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상황 딱 읽고 다음 수 예측하는 판단력,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강제 집행, 채권 압류라는 카드를 정확하게 쓰는 실행력까지 문제 해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정말 대단하신데요. 그렇습니다.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게 단순히 판결문 하나 받아내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특히 돈 받는 문제, 금전 청구 사건에서는 이긴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 거냐, 이 집행 단계가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? 네, 이행공고 결정이나 판결문은 어떻게 보면 출발선의 선고고요. 그 다음 실제 집행을 통해서 고린 지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가 변호사의 아주 중요한 역량 중 하나죠. 이 사례가 그걸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오늘 살펴본 신민호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처럼 실제 경험이랑 노하우가 담긴 이런 기록들이 비슷한 어려움 겪는 분들한테는 정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막연한 법조문 설명보다 훨씬 와닿죠. 맞아요.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원본 글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민호 변호사님 블로그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추천합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례는요.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. 핵심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강제 집행이라는 적극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겠죠? 네, 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구체적인 강제 집행 방법들,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때로는 승소 판결 그 자체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만약 당신께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단순히 나 돈 받을 권리 있지?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이걸 실제로 받아낼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,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한 내용은 신민호 변호사님이 그 13년 경력을 바탕으로 직접 겪고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실제 사례 기록이었습니다. 이렇게 생생한 경험, 또 구체적인 해결 과정이 담긴 정보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는 정말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,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오늘 사례처럼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잖아요. 네, 효과적이었죠. 그런데 만약 그 은행 예금만으로는 받아야 할 돈을 전부 다 받기에는 부족하다면, 혹은 이미 다른 빚쟁이들이 먼저 압류를 걸어놨거나 아니면 회사가 미리 돈을 싹 빼돌려서 잔고가 거의 없다면,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. 네,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다른 종류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강제 집행 방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?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. 예금 말고도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
뭐 차량,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나 책상 같은 유체 동산들, 아니면 그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돈, 그러니까 매출 채권 같은 걸 찾아서 압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.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계속 찾아보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